안녕하세요. 결혼 후 소중한 동생이 생겼던 전종선이라고 합니다. 저는 사랑이 참 많은 집안에서 자랐어요. 어릴 적 부모님은 저 오빠에게 늘 공주님, 왕자님 하고 부르셨고, 저는 저보다 4살 많았던 오빠에게도 예쁨을 많이 받았죠. 그런 제게 결혼을 하며 난생 처음 동생이라는 가족이 생겼는데요. 그 사람은 저보다 10살, 남편보다 무려 12살이 어리던 시동생이었습니다. 저는 그런 시동생을 때론 누나처럼, 때론 엄마처럼 챙겼고, 시동생 또한 절 때로는 누나처럼, 때론 엄마처럼 따르며 서로를 많이 아끼고 살았어요. 제 사연은 바로 그런 시동생에게 찾아왔던 크나큰 아픔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끝까지 들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제가 25, 남편이 27살 때 처음 만나 연애를 시작했어요. 남편은 정말 성실하고 다정한 사람이었죠. 그런 남편에게 하나 불만이 있었다면 서로 직장에서 퇴근한 후 자주 만남을 가지기 힘들었다는 건데요. 왜 이제 막 연애를 시작한 사이면 주말이 아니어도 평일에 한 번씩 보고 싶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남편은 제가 만나자고 하면 항상 동생이 기다린다며 미안한 말투로 거절을 하더라고요. 동생이 아직 어려. 중2야. 그래서 내가 챙겨줘야 돼. 오빠 부모님도 계시잖아. 중2면 그렇게 어린애도 아닌데 부모님도 아닌 형이 매일매일 챙겨줘야 하는 거야? 그게 실은 우린 부모님이 안 계셔. 그래서 동생한텐 나밖에 없어. 어느 날 남편은 내심 서운함을 내비치던 제게 깜짝 놀랄 말을 하더라고요. 그동안 전 전혀 몰랐거든요. 남편의 부모님이 돌아가셨다는 것을요. 남편은 순식간에 미안함으로 가득해진 절 보며 괜찮다고 말한 뒤 집안 사정을 말해주더라고요. 우리 어머니가 날 좀 일찍 낳으셨대. 22살에. 그리고 34살 때 늦둥이 둘째를 낳으신 거야. 그런데 동생을 낳으면서 그만 병을 얻으셨어. 결국 어머닌 내가 16살 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고, 그 뒤로는 아버지 혼자 나랑 동생을 키워주셨어. 아버진 일하느라 바쁘셔서 동생은 주로 학교를 다니면서 내가 돌보게 됐고, 그래서 동생은 나한테 동생이기도 하지만 아들 같은 존재이기도 하거든. 남편은 어머니가 돌아가신 뒤 시아버지와 함께 동생을 자식처럼 돌보고 키웠다더군요. 그래도 집안 사정이 그리 나쁜 건 아니었기에 남편은 시아버지 지원을 받아 서울로 대학을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남편이 25살 때 지방에서 혼자 동생을 돌보던 시아버지까지 그만 세상을 떠나시고 말았대요. 뺑소니였어. 결국 범인은 잡지도 못했고 누군지 모르겠지만 제발 천벌을 받았길 바라는 마음뿐이야. 그리고 그때부터 난 동생을 서울로 데려와서 둘이 살기 시작했어. 다행히 아버지가 남겨주신 유산 덕에 난 동생을 돌보면서 대학 공부도 마칠 수 있었지. 그나마 다행이었네. 이렇게 말하긴 좀 그렇지만 엄청 다행이었지. 살면서 돈은 무시 못하는 거니까. 아버지 유산 덕분에 그 뒤에도 동생이랑 당장 먹고 살 걱정은 없었는데 그래도 너무 일찍 부모님을 다 여인 애 마음이 어땠겠어. 심지어 어머닌 걔가 태어나자마자 아프기 시작하셔서 현수는 엄마 사랑이 뭔진 잘 알지도 못해. 현수한테는 아버지랑 내가 거의 전부였지. 현수는 나마저 떠나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때문인지 내가 없으면 많이 불안해. 물론 성격이 좋아서 친구들도 많긴 하지만 그래도 날 많이 의지하는 애야. 그래서 그동안 퇴근하고 같이 저녁 먹자는 네 말을 계속 거절했던 거야. 미안해. 고작 13살 때 양친을 모두 잃었던 시동생에게 제 남편은 전부였던 겁니다. 그런 사정을 듣고 나니 마음이 너무 뭉클한 거예요. 그래서 저도 당시 남자친구였던 남편의 동생을 만나고 싶다고 말했죠. 그렇게 처음 만난 시동생은 사춘기 소년답게 어딘가 퉁명스럽고 낯도 많이 가리는 것 같았어요. 저는 그런 시동생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려고 노력했어요. 그렇게 몇 번을 더 만나다 보니 시동생도 제게 마음을 많이 열어줬죠.
그렇게 남편과 연애한 지 1년쯤 지났을 땐 시동생이 얼굴을 붉히며 이러는 거예요. 누나, 우리 형이랑 결혼할 거예요? 결혼? 하면 좋지. 그럼 저도 누나랑 가족이 될 수 있을까요? 물론 누나랑 형이 결혼하면 전 따로 살 거예요. 저 그렇게 눈치 없지 않아요. 그냥 전 누나가 꼭 형이랑 결혼해서 우리 가족이 됐으면 좋겠어요. 창피한 말이긴 한데요. 전 누나랑 형이랑 같이 있다 보면 꼭 형이 아빠 같고 누나가 엄마 같아서 저한테도 부모님이 있는 느낌이거든요. 그런 시동생의 말에 저도 남편도 순간 울컥하고 말았습니다. 자신에게도 부모님이 있는 느낌이라는 그 말에 어린 시동생의 외로움이 문득 느껴졌거든요. 그런데 그땐 솔직히 그래 꼭 가족이 되자 하는 대답을 하지 못했어요. 만약 저와 남편이 결혼하면 시동생은 혼자 살겠다고 말했는데 남편이 아직 학생인 시동생을 두고 어떻게 결혼을 하겠습니까? 그렇다고 곧 고등학생이 될 시동생과 한 집에서 지내긴 불편하지 않을까 하는 현실적인 고민도 순간 밀려오더라고요. 전 그런 고민을 꽤 오랫동안 진지하게 했습니다. 남편 또한 같은 고민을 가지고 있었기에 제게 선뜻 청혼하지 못하는 것 같았죠. 원래 남편은 외롭게 자란 만큼 일찍 결혼하는 게 꿈이라고 했었거든요. 결국 먼저 결심이 섰던 전 꽃다발을 사서 남편에게 청혼을 했습니다. 오빠, 나 결심이 섰어. 많이 고민해봤는데 난 현수 내 친동생처럼 여기고 같이 살 수 있어. 아니, 그러고 싶어.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서 현수도 같이 데리고 살자. 엄마 사랑은 제대로 받지도 못하고 자란 현수, 내가 때론 엄마 같다는 당신 동생한테 나 형수이자 누나, 그리고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현수 너무 착하잖아. 보고 있노라면 가끔 나도 모르게 눈물이 고여. 짠하고 안쓰러워서. 그러니까 오빠 동생, 이제 오빠 혼자 하지 말고 나랑 둘이 돌보면서 진짜 가족으로 살자. 그때 남편은 절 와락 끌어안기까지 했습니다. 평생 이 은혜는 잊지 않겠다면서요. 물론 시동생이 좀 짓궂거나 싹수가 노란 기미가 보였으면 저도 그런 결심을 하지 못했을 겁니다. 고등학생이라도 저보다 훨씬 덩치도 키도 큰 남자인데 무서웠을 테니까요. 하지만 시동생은 너무 착하고 순한 아이였기에 저도 그런 어려운 결심을 할 수 있었던 거죠. 결혼해서도 자신과 함께 살겠다던 우리의 말을 듣고 시동생은 대뜸 눈물을 터뜨리더라고요. 그때 시동생의 말을 듣고 전 짠한 마음에 시동생을 꼭 안아주었죠. 진짜 저 집 안 나가도 돼요? 저 정말 형을 위해서라면 혼자 살 각오까지 했는데 정말 고마워요, 누나. 저 진짜 사고 안 치고 얌전히 지낼게요. 남편은 그런 우리 둘을 동시에 끌어안으며 눈물을 보였습니다. 그렇게 전 나이 27에 결혼해 17살짜리 덩치 큰 동생을 얻게 되었죠. 그런 제 뜻을 존중해 주신 친정 부모님과 오빠 내외는 제 남편뿐 아니라 시동생에게도 정말 잘해줬고요. 현수 공부 열심히 잘하고 있지? 시동생은 결혼 후에도 제가 자신을 도련님보단 이름으로 불러주길 바랬습니다. 그게 더 좋다면서요. 저희 부모님은 혼자 있으면 쓸쓸할 거라며 가족 모임이 있을 때마다 고등학생이던 시동생도 부르셨어요. 나중에 성인이 되고 나선 매번 참석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시동생은 저희 가족 또한 자신의 가족처럼 여기며 잘 스며들었죠. 저희 부모님과 오빠 내외는 시동생과 가까워지려고 저처럼 이름을 부르며 잘 챙겨주었는데요. 나중에 시동생은 고등학생 시절을 떠올리며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때 진짜 형수님 부모님 집에 가기만 하면 사방에서 잔소리랑 걱정이 막 날아들었잖아요. 어려운 건 없냐? 혹시 과외 받고 싶은데 형수님 눈치 보이면 이 아저씨한테 얘기해라. 고등학생은 잘 먹어야 되는데 왜 이렇게 말랐냐? 그래서 솔직히 좀 불편하기도 했는데 집에 와서 생각해보면 또 너무 좋더라고요. 전 할아버지 할머니도 안 계셨잖아요. 그래서 명절에 친척집이나 할아버지 집 가서 잔소리를 많이 들었다, 용돈 많이 받았다는 애들이 부러웠거든요.
근데 제가 막 그 애들이 된 것 같더라고요. 결혼한 후 저와 남편은 시동생을 데리고 연애 시절처럼 이곳저곳 많이 놀러 다녔습니다. 하지만 시동생이 고등학교 2학년 2학기에 접어들면서 우린 아들을 딱 끊었어요. 공부를 잘했던 시동생의 대학 입시를 위해서요. 그냥 저 두고 형하고 형수님은 데이트하고 오셔도 되는데. 안 돼. 원래 고등학생 입시는 가족들이 다 같이 치러야 된다고 그랬어. 집안 분위기가 얼마나 중요한데. 두고 봐. 내가 뒷바라지만 잘해주면 너희 형보다 훨씬 좋은 데 갈 수 있어. 그때만큼은 정말 제가 시동생의 진짜 엄마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뒷바라지를 했던 것 같습니다. 전 남편과 상의해 아이 계획까지 미뤘어요. 수험생이 있는 집안에 아이가 있으면 힘들 것 같아서요. 저는 직장에 다니던 와중에도 인터넷에 수험생 식단을 검색해 아침 저녁을 챙겨주었습니다. 밤엔 머리가 잘 돌아간다는 비타민 가득한 과일도 잊지 않았고요. 시동생이 고3 땐 전 허리띠를 바짝 졸라매며 학원에 이어 영어 과외까지 시켜줬어요. 당신 기초 화장품도 다 떨어져서 샘플만 쓰잖아. 공부 때문에 당신만 너무 손해보는 거 아니야? 그러지 마. 현수 공부는 이것만으로도 충분해. 당신도 괜히 나한테 미안하다고 김밥 한 줄 사 먹는 것도 미안해하면서 무슨. 괜찮아. 현수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기야. 지금을 잘 보내야 애 인생이 달라지는 거야. 그리고 나한테 미안해 좀 하지 마. 나도 현수 가족이야. 그런 저와 남편의 지극정성 덕에 시동생은 남편보다 더 좋은 서울의 대학에 합격하는 쾌거를 이루었답니다. 너무 장하고 기특하더라고요. 합격자 발표가 나던 날 시동생은 엉엉 울며 제 손을 잡고 방방 뛰었습니다. 형수님, 저 붙었어요. 붙었다고요. 이게 다 형수님 덕분이에요. 이후 학비는 스스로 벌어 내고 싶다던 시동생을 혼내며 저와 남편은 열심히 학비까지 내줬습니다. 심지어 시동생의 첫 학기 학비는 저희 친정 부모님께서 내주셨어요. 자, 장인어른, 안 그러셔도 됩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남기신 돈도 있고 저희도 돈 있어요. 그래도 그냥 받게. 내 자식, 내 손주가 대학 갔다는 마음으로 주는 거야. 하늘에서 자네 부모님이 보시면 얼마나 기특하게 여기시겠나. 또 그런 늦둥이 아들한테 아무것도 못해주는 자신들 신세가 얼마나 한탄스러우시겠어. 이건 그런 사돈 어른들을 대신하는 마음으로 주는 거네. 제 남편도 시동생도 그런 저희 부모님께 많이 감사했습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니는 내내 시동생은 꾸준히 과외를 하며 돈을 벌어 저와 남편뿐 아니라 저희 부모님의 선물도 한 번씩 사주었어요. 시동생이 난생 처음 직접 번 돈으로 제게 사다 주었던 카드 지갑은 아직도 제 보물 1호랍니다. 저와 남편은 시동생이 대학에 간 뒤에야 아이 계획을 세워 시동생이 21살 때 아들을 낳았는데요. 그때 시동생은 대학 공부까지 소홀히 하며 조카에게 홀딱 빠져 저에게 타박을 듣기도 했었어요. 현수 너 시험 얼마 안 남았잖아. 공부할 게 산더미라며? 힘들게 대학 보내줬더니 왜 계속 베이비시터 노릇이나 하고 있어. 얼른 공부해. 알겠어요. 딱 5분만. 딱 5분만 우리 선혁이 더 놀아주고요. 어쩜 이렇게 손도 발도 다 작을까요? 형수님, 전 선혁이가 조카이기도 하지만 꼭 제 동생이 태어난 것도 같아서 너무 좋아요. 형이 절 자식처럼 대해준 그 마음을 잘 알겠다니까요. 남편은 그 모습을 보며 당신 그러고 있으니까 진짜 현수 엄마 같아라며 웃더라고요. 현수가 태어났을 때 나도 현수가 너무 예쁜 거야. 그래서 학교도 안 가고 옆에 붙어서 웃고 있다가 어머니께 잔소리를 듣곤 했었지. 아프셨어도 그땐 잔소리 정도는 할 수 있을 정도로 정정하셨었는데 그립다 우리 어머니. 그래도 여보, 우리 현수한테 당신이 있어서 정말 다행이야. 현수도 언젠간 당신을 어머니처럼 추억하고 떠올릴 수 있을 테니까 고마워. 그렇게 행복한 시간이 흘러 시동생은 좋은 직장에도 취직했습니다. 그 취업 결과 발표가 났던 날엔 시동생은 절 번쩍 업어들기까지 했어요. 어머,
뭐 하는 거야? 원래 자식에게 경사가 생기면 옛날엔 어머니 이렇게 업고 집을 한 바퀴 돌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잘 될 수 있었던 건 다 형이랑 형수님 덕분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형수님 이렇게 감아 태워드린 거예요. 형수님, 오래오래 건강하셔야 돼요. 그래야 제가 오래도록 형수님께 은혜를 갚죠. 나 아직 36이거든? 누가 들으면 내가 진짜 엄마 버릇 되는 줄 알겠네. 그래, 뭐 아무튼 기분은 좋다. 야, 너 이 형은 안 업어주냐? 그러고 싶은데 형은 몸무게가 80kg도 넘잖아. 살 좀 빼고 오면 그때 업어줄게. 민망하긴 했어도 참 행복한 추억이었답니다. 시동생은 받아온 월급으로 제게 명품 가방을 사다 주기도 했고 남편에게 고급 수제구들 사다 주어 남편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생전 시아버지께서 늘 신발만은 그렇게 좋은 수제구들 신으셨다고 하더라고요. 좋은 신발이 사람을 좋은 곳으로 데려다 준다면서 아버진 늘 좋은 구들 신고 출근을 하셨어. 현수 네가 그걸 기억하고 있었구나. 오랜만에 아버지를 떠올린 두 형제는 그날 소주를 얼큰하게 취하도록 마셨습니다. 그렇게 제 동생이자 때론 아들 같기도 했던 시동생은 남편처럼 나이 29에 동갑내기 동서와 결혼을 하게 됐어요. 안녕하세요. 백교희라고 합니다. 말씀 정말 많이 들었어요. 어서 와요. 우리도요. 현수가, 아니, 도련님이 그동안 여자친구 자랑을 얼마나 했는지 몰라요. 이렇게 가족이 되게 돼서 너무 반갑네요. 동서가 생기게 되자 저도 더는 시동생을 함부로 부르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그래서 존댓말도 쓰고 도련님이라고 부르다 결혼식을 올리면 서방님이라고 꼬박꼬박 불러야겠다고 생각했죠. 그런데 시동생이 계속 싫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착하고 발랄했던 동서도 그냥 편한 대로 해달라고 말하더라고요. 호칭이 뭐가 중요한가요? 형님께서 항상 현술 친동생 대하듯 잘해주셨다면서요. 저도 형님을 손이 동서보단 현수의 누나 대한다는 생각으로 대할게요. 그러니까 굳이 저 때문에 호칭도 바꾸고 어색한 존대도 안 쓰셔도 돼요. 앞으로 현수한테 제가 잘해줄 테니까 저만 믿고 마음 푹 넣으셔도 돼요. 동성 그렇게 배려심 깊고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외동딸이라 그런지 구김살도 없고 해맑아 보이는 모습이 가슴 한구석에 아픔을 가지고 있는 시동생을 잘 보듬어 줄 것 같다 참 좋더라고요. 상견례 때 뵌 사돈 어른들도 정말 좋은 분들이었습니다. 동서의 아버진 오래도록 형사과에 몸을 담았다가 당시엔 다른 과에서 근무를 하고 계셨던 경찰이었는데 솔직히 첫인상은 좀 무서웠습니다. 그런데 대화를 나눠보니 정말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어요. 현수가 부모님이 안 계셨다는데도 참 구김살이 없길래 현수를 돌봐준 형하고 형수 되는 분이 정말 좋은 분들일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이렇게 만나 뵙고 나니 제 생각이 맞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우린 현수가 아주 예쁩니다. 아들이 없는 집안이라 처음 봤을 때부터 아들 같기도 하고 우리한테 잘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니 애틋하기도 하고 그러네요. 한참 어린 저와 남편에게 정중한 존대를 써주며 시동생을 칭찬해 주시는 모습에 믿음이 가더라고요. 이후 시동생은 신혼집을 구했는데 그때 저와 남편은 시동생에게 힘들게 모았던 7천만 원을 결혼자금으로 보태주었죠. 형, 이거 너무 많아. 아이, 괜찮아. 오히려 내가 형하고 형수님한테 뭐라도 드리고 결혼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해서 미안하단 말이야. 그냥 받아. 아버지가 남기신 돈에 나랑 네 형수가 더 보탠 거야. 애가 있어서 돈을 더 많이 못 모았다. 넌 내 동생이기도 하지만 자식 같은 존재이기도 해. 그러니까 이건 부모 같은 마음으로 주는 거야. 받아도 돼. 그리고 아무리 사돈 어른들이 좋은 분들이라고 해도 너 부모 없다고 괜히 무시당할까봐 더 챙겨주고 싶었어. 고마워, 형. 형수님 감사해요. 전 처음부터 결혼할 때까지 계속 형수님께 빚만 지네요. 형은 제 혈육이라고 쳐도 형수님께는 정말 너무 죄송하고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서운한 소리 좀 하지 마. 넌 내 동생이나 마찬가지야.
결혼 축하해, 현수야. 그 어렸던 네가 벌써 다 커서 결혼을 하다니 감회가 너무 새롭다. 아직도 제 눈엔 애티가 가득했던 15살의 소년처럼 보였건만 그 아이가 언제 이렇게 컸나 싶더라고요. 그런 시동생의 결혼식 땐 혼주석에 앉아 정말 눈물을 펑펑 흘렸습니다. 꼭 아픈 손가락인 자식을 장가 보내는 그런 기분이었거든요. 너무 착하고 마음 여린 시동생이 앞으로는 아이도 낳고 동서와 정말 행복하게 잘 살기를 결혼식 내내 간절하게 빌어주었죠. 저희 부모님과 오빠네에도 직접 결혼식에 참석해 축의금도 정말 많이 해주었습니다. 결혼 후 시동생과 동선 깨를 볶으며 정말 잘 살더군요. 제 남편도 꽤나 애처가라는 말을 듣고 살았는데요. 시동생은 그런 남편보다 더 하더라고요. 저희 집에 놀러 왔을 때나 함께 외식을 할 때, 그리고 함께 놀러 갔을 때 보면 시동생이 동서를 정말 애지중지한다는 게 느껴졌거든요. 형수님, 저희 왔어요. 여보, 조심해. 신발은 내가 벗겨줄게. 내 어깨 붙잡고 있어. 아, 여보, 내가 무슨 애야? 아주버님하고 형님도 보고 계시잖아. 뭐 어때? 내 마누라 내가 챙긴다는데. 동선 발목이 약해 발목을 잘 삐었다더군요. 시동생은 그런 동서가 계단을 오르내릴 때나 경사를 걸을 때면 항상 동서의 손을 꼭 잡아주었습니다. 또 동서가 불편한 구두라도 신었을 때면 신발을 신고 벗을 때 꼭 자기 손으로 도와주려고 하더라고요. 그럴 때마다 동선 민망해했지만 시동생은 그런 자신이 자랑스러운 듯 웃곤 했습니다. 형, 난 항상 사이가 너무 좋은 형이랑 형수님 사이가 부러웠거든. 나도 언젠간 저렇게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꾸리고 싶다고 얼마나 기대했는지 몰라. 근데 막상 결혼해보니까 결혼이라는 게 생각보다 더 행복한 일이더라고. 형수님, 그 좋은 신혼 시절을 저로 인해 희생해 주셔서 정말 죄송하고 감사해요. 제가 신혼이 되어보니까 형수님이 절 얼마나 위해 주신 건지 새삼 다시 느끼게 됐어요. 완전히 애처가가 된 시동생을 보는 저와 남편 또한 정말 행복했습니다. 시동생은 자신을 아들처럼 대해준 사돈 어른들께도 정말 잘했어요. 형수님네 부모님이 제게 정말 잘해주셔서 너무 좋았지만 실은 두 분은 형 때문에 절 챙겨주신 거잖아요. 근데 저한테도 진짜 장인 장모님 생기니까 너무 좋더라고요. 장인 장모님도 부모님이잖아요. 그래서 더 잘해드리고 싶더라고요. 시동생과 동선, 결혼한 지 2년 된 딸도 하나 낳았습니다. 조카는 시동생보단 예쁘장했던 동서를 더 빼닮았었는데 그래서인지 시동생은 이젠 완전한 딸바보까지 되더군요. 주희야, 우르르 까꿍, 우르르 까꿍. 형수님, 얘 좀 보세요. 우리 주희가요. 자기 엄마가 이럴 때 막 울거든요. 근데 아빠인 제가 이러면 이렇게 빵긋빵긋 웃어요. 우리 주희는 아무래도 아빠가 더 좋은가 봐요. 그렇게 좋아? 그럼요. 선혁이도 너무 예뻤지만 진짜 제 딸이라고 생각하니까 눈에 넣어도 안 아플 것 같아요. 이 조그만 애를 다 키워서 시집 보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벌써부터 막 서운한데요. 아까워서 나중에 시집을 어떻게 보내죠? 형수님, 저 가끔은요. 이 모든 행복이 다 꿈일까 봐 너무 무섭기도 해요. 이게 꿈이라면 차라리 깨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시동생은 매일이 너무 행복해서 두려울 정도라고 말하더군요. 마치 아무도 몰랐던 미래의 불행을 예감이라도 했던 것처럼 말이죠. 동서, 좋은 날인데 표정이 왜 그렇게 어두워? 괜찮아? 아, 괜찮아요, 형님. 급하게 아침 먹은 게 좀 얹혔나 봐요. 신경 안 쓰셔도 돼요. 조카의 돌잔치 날 왠지 동서의 표정이 좋지 않아 보이더라고요. 가족들의 걱정에 동서는 아직 채기가 남아있어서 그렇다며 애써 웃어 보였습니다. 이젠 괜찮아지고 있다면서요. 하지만 끝까지 어딘가 표정이 어두워 보여 집에 와서도 계속 신경이 쓰이더라고요. 동서, 어제 상태 안 좋아 보이던데 지금은 괜찮으려나? 정 걱정되면 전화해봐.
걱정이 괜히 다음 날까지 이어진 전 동서에게 전화를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2번을 걸어도 동선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시동생에게 전화를 걸어봤더니 이상하게 시동생 또한 전화를 받지 않는 겁니다. 이상하다. 왜 둘 다 전화를 안 받지? 어제 돌잔치 때문에 피곤해서 아직 자고 있나 보지. 아니면 뭐 어디 놀러 나갔을 수도 있고.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2사람이 다시 전화를 걸어오길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날 저녁까지도 다음 날까지도 2사람에게선 연락이 없더라고요. 다시 전화를 걸어봤지만 역시나 묵묵부답이었죠. 그리고 그 이튿날의 저녁이 되어서야 시동생에게서 이상한 문자가 한 통 도착했습니다. 형수님, 지금은 통화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여보, 현수한테 이렇게 문자가 왔는데 무슨 일 있나? 이런 적 없던 사람이 이러니까 걱정되네. 동서도 여태 연락도 없고. 남편도 저도 그 짧고 이상한 문자를 보며 걱정을 놓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우선 기다려보자고 말했어요. 무슨 사정이 있겠지 하면서요. 하지만 다음 날에도 시동생은 연락이 없었고 그건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 시동생에 대한 걱정 때문이었을까요? 그날 밤 전 아주 이상한 꿈을 꾸게 됐어요. 현수야, 어디가? 거기 낭떠러지야. 위험해. 그날 새벽 내내 전 악몽에 시달렸어요. 시동생이 어두운 표정으로 무작정 낭떠러지를 향해 달려가는 꿈. 진창에 빠진 시동생이 허우적대다 결국 온 몸이 잠겨버리는 꿈. 시동생이 엉엉 울고 있는 꿈 등등 시동생이 위험에 빠진 것 같은 악몽이 밤새 이어지더라고요. 놀라서 땀범벅이 되어 잠에서 깨길 여러 번이었죠. 이상한 건 꿈을 꾸는 내내 시동생이 말이 없었다는 거였는데 마지막 꿈에선 드디어 입을 연 시동생이 처절한 목소리로 이렇게 소리치는 겁니다. 형수님, 제발 저 좀 구해주세요. 저 너무 무서워요. 현수야, 현수야! 도움을 구하던 시동생을 붙잡으려다 전 시동생의 이름을 부르며 잠에서 깼습니다. 시간을 보니 알람이 울리기 전인 6시 20분쯤 됐더라고요. 저는 너무 불길한 마음에 제 목소리에 놀라서 함께 깬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아무래도 이상해. 나 밤새 현수가 죽을 위기에 처하고 구해달라고 울부짖는 꿈을 꿨어. 아무래도 이렇게 연락이 오기만을 기다리기보단 직접 찾아가 봐야 마음이 놓일 것 같아. 가서 아무 일도 없다는 걸 좀 확인해야 할 것 같아. 사람에겐 왜 촉이라는 게 있다고 하지 않습니까? 너무 찝찝해서 도저히 가만히 있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남편도 제 말에 표정이 어두워지며 그러는 게 좋겠다고 말했죠. 저와 남편은 나갈 준비를 한 뒤 평소보다 일찍 초등학교 5학년이던 아들의 아침밥을 챙겨주고 회사에 휴가를 썼습니다. 그리곤 두근대는 마음으로 시동생의 집을 향해 차를 몰았어요. 현수야, 동서, 집에 있어? 저와 남편은 시동생 집의 초인종을 연신 눌러댔습니다. 하지만 안에선 아무런 기척도 들리지 않더군요. 당시 동서는 아이를 낳으며 직장을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시동생이 출근을 했더라도 동선 집에 있어야 했는데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으니 더욱 불안하더라고요. 결국 저와 남편은 직접 비밀번호를 치고 시동생의 집에 들어갔습니다. 전에 일이 있어서 시동생이 비밀번호를 알려준 적이 있었거든요. 멋대로 들어가는 건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해서 초인종을 누르고 기다렸지만 더는 무작정 기다릴 수만은 없겠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네 집의 안방에 들어가자마자 보인 끔찍한 광경에 전 비명을 지르고 말았습니다. 아! 현수야! 현수야! 시동생에게 달려간 제 뒤에서 충격을 받은 남편이 털썩 주저하는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시동생은 미동도 없이 방에 쓰러져 있었어요. 그냥 쓰러져 있던 것도 아니고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한 것이 분명해 보였습니다. 살펴보니 다행히 아직 숨은 붙어 있는 것 같아 남편은 다급히 119에 신고를 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제 동생이 스스로 나쁜 선택을 한 것 같아요. 아직 숨은 붙어 있어요. 제발 빨리 와주세요. 집안을 아무리 뒤져도 동서와 아이는 보이지 않더군요. 저와 남편은 하염없이 시동생을 부르고 깨우려 노력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습니다. 구급차는 하필 출근 시간이어서 그랬는지 시동생의 집에 도착하는데 10분 정도 시간이 걸렸어요. 그 사이 저와 남편은 시동생의 옆에 떨어져 있던 편지를 한 장 발견했죠. 저와 남편은 모든 진실이 적혀 있던 그 편지를 읽고 경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날 처음 발견하는 사람이 내 아내일까, 형일까, 형수일까? 그게 누가 됐든 난 이 유서를 형에게 남기려고 해. 형, 날 자식처럼 키워준 형에게 이런 나쁜 마지막을 보이게 돼서 정말 미안해. 근데 나 너무 큰 배신감에 살아갈 힘마저 나지 않더라. 도무지 이 현실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어. 그래서 이런 비겁한 선택을 하게 된 날 절대 용서하지 마. 난 내가 그토록 믿었던 아내가 날 배신했었다는 것도, 우리 딸이 내 딸이 아니라는 사실도 받아들이기 너무 버거웠어. 이게 무슨... 편지의 내용은 충격적이었어요. 내용인즉 이러했습니다. 돌잔치가 끝나고 집에 돌아온 동서는 한참을 머뭇대다 시동생에게 청천벽력 같은 말을 했다더군요. 실은 조카가 시동생의 딸이 아닌 다른 남자의 딸이라는 말이었죠. 형, 내 친구 민우 알지? 나랑 엄청 친해서 결혼식 때 축가도 불러주네. 신혼초에 민우도 우리 집에 몇 번 놀러 왔었거든. 결혼 전부터 내가 소개해줘서 자주 만났었고, 민우 여자친구랑 우리 아내도 친하게 지냈었거든. 민우가 여자친구랑 헤어진 뒤엔 집엔 안 놀러 왔지만, 근데 그 둘이 밖에서 나 몰래 만나기 시작했었다네. 집사람은 나랑 민우가 너무 다른 타입이라 호기심에 잠깐 눈이 멀었었다고 하는데 너무 충격적이더라. 그렇게 믿었던 내 아내랑 친구가 나를 배신하고 있었다는 걸 난 까맣게 몰랐었으니까. 심지어 조카의 친부는 시동생의 절친한 친구였다더군요. 시동생 결혼식 때 축가를 부른 친구라니 우리도 기억이 나는 것 같더라고요. 동성 기가 막히게도 시동생의 친구와 함께 시동생을 배신했던 겁니다. 그 순수한 얼굴을 하고서요. 동선 아이가 생기자 불안한 마음에 그 친구와 헤어졌다고 말했다고 해요. 그냥 불장난이라고 생각했는데 아이가 생기니까 그제야 두렵더래. 설마 그 친구 애일까봐. 그렇게 애가 태어난 뒤론 하루하루를 불안 속에 살았다면서 울더라. 울고 싶던 건 나였는데 무서워서 친자검사 못 해봤는데 애가 하루하루 자랄수록 날 별로 안 닮은 것 같아서 더 미쳐버릴 것 같았대. 그 뒤로 그 친구하고는 연락하지 않았는데 나랑 만나서 애 사진을 본 민우가 집사람한테 오랜만에 연락을 해서 물었다더라. 애가 현수를 별로 안 닮은 것 같은데 설마 내 애는 아니지? 너 그런 말 없었잖아 하고. 민우에게도 찔리는 게 있으니 불안했던 거지. 시동생 친구에게 연락을 받은 동선, 더는 불안해서 참을 수가 없었다더군요. 결국 동선 그 친구와 시동생 그리고 조카와의 친자 검사를 의뢰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 조카는 역시나 그 친구의 아이라는 게 밝혀졌다네요. 그게 돌잔치 날이 있기 얼마 전이었기에 그래서 동서의 표정이 그날 그렇게 어두웠던 거예요. 민우는 자긴 책임 없다. 왜 나한테 말도 없이 현수 애인 척하고 애를 낳았냐면서 집사람을 비난했대. 자긴 애랑 집사람을 책임질 생각 없다면서 말이야. 절대 나한테 말하지 말라고 길길이 날뛰었다는데 집사람도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정말 죽고 싶었대. 그러다 돌잔치 때 애를 안고 너무 행복한 웃음을 짓고 있던 날 봤는데 그런 나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이대로 못 살 것 같다고 생각했다더라. 그래서 돌잔치 끝나자마자 나한테 모든 사실을 고백하기로 마음먹었대. 그렇게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미안하다며 엉엉 우는데 정말 뭐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더라. 그냥 눈앞이 깜깜하고 죽고만 싶었어. 모든 진실을 털어놓고 사과한 동서는 그날 밤 시동생이 혼자 술을 마시러 나간 사이 짐을 싸서 아이와 함께 가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혼 서류와 함께
이런 짧은 편지를 남기고서요. 당신한테 미안해서 도저히 못 견디겠어. 친정 부모님께 말씀드릴 용기도 없어서 당분간 멀리 떠나서 생각을 추스를까 해. 무책임한 날 용서하지 마. 그런 동서의 가출은 시동생을 더욱 절망시켰던 겁니다. 그 뒤 시동생은 회사에도 나가지 않고 저희나 자신의 처가에도 알리지 않은 채 집에만 틀어박혀 있었다고 해요. 술도 마시기 싫더라. 생각이 더 많아지니까. 그냥 이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내 세상은 다 무너졌는데 살 수나 있을까. 혼자 집에 틀어박혀서 그런 생각만 계속했어. 사람도 너무 무섭고 한순간에 세상에서 제일 사랑하던 아내랑 딸이 죽은 거나 다름없는 존재가 됐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이 산산조각 나는 것 같더라고. 양가 집안에 알리는 것도 무서웠어. 이 끔찍한 현실이 진짜 현실이라는 걸 인정하는 것 같아서. 결국 시동생은 모든 걸 뒤로하고 도망치는 길을 택했다더군요. 시동생은 남편과 제게 미안하다는 말을 남겼죠. 미안해, 형. 형은 날 그렇게 정성으로 돌봐줬는데 이런 나약한 인간으로 자라서. 형수님 죄송해요. 절 동생이자 자식처럼 여겨주신 거 잘 알고 있어요. 그런 형수님께 자랑스러운 존재가 되고 싶었는데 아무래도 믿었던 만큼 배신감도 너무 컸나 봐요. 하늘에 먼저 가서 제가 우리 선혁이 형수님 형 모두를 지켜줄게요. 그걸로 제게 베풀어 주신 은혜 갚겠습니다. 죄송하고 감사했습니다. 이 바보야. 잘못한 사람은 따로 있는데 네가 왜? 그 처참한 진실을 마주한 저와 남편은 시동생을 붙잡고 오열했습니다. 곧이어 구급대원들이 도착해 구급차에 타고 나서도 전 오열을 멈추지 못했어요. 동서가 너무 원망스러웠고 시동생이 너무 가엾더라고요. 그렇게 병원에 옮겨진 시동생은 다행히 생명에 지장은 없었습니다. 이대로 시동생을 잃는 줄 알고 철렁했던 저와 남편은 그제 안도의 눈물을 흘렸죠. 하지만 시동생은 이틀이 지나서야 의식을 되찾았고 그 사이 전 전화를 받지 않던 동서에게 이런 문자를 남겼어요. 현수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했어. 다행히 목숨은 건졌고 지금은 병원에 있어. 진짜로 죄책감을 느끼고 있다면 와서 현수한테 똑바로 사과해. 비겁하게 배설하듯 진실만 말해놓고 도망치지 말고. 동서가 최소한 사람이라면. 그 문자를 받고 자기도 놀랐는지 그제야 동선 제게 전화해 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형님, 우리 남편은 괜찮아요? 목숨에 지장은 없다는데 아직 깨어나지 못했어. 동서 어디야? 애 데리고 동해 바닷가 쪽에 와 있었어요. 그 바보가 죄 있는 전데 대체 왜 그런 선택을 했대요? 현수 성격 몰라? 외로움이 그렇게 많던 현수가 동서랑 애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현수가 동서를 얼마나 아꼈는지 알잖아. 어떻게 그런 현수를 배신하고 뻐꾸기처럼 남의 애까지 키우게 해? 어떻게 순진무구한 얼굴을 해선 그런 끔찍한 짓을 저질렀냐고. 동서 때문에 우린 현수를 잃을 뻔했어. 죄송해요. 제가 그때 뭐에 쉬었었나 봐요. 정말 잘못했어요. 저도 임신했을 때 애가 제발 남편 아이길 얼마나 바랐는지 몰라요. 저도 죄책감 때문에 하루하루 미쳐버릴 것 같았다고요. 저도 이 현실이 너무 두려워서 부모님께 알리지도 못하고 이렇게 도망까지 친 거예요. 내가 뭐, 그래, 힘들었겠구나. 위로라도 해주길 바래? 동서가 느낀 고통에 천만 배 더 고통스러웠을 사람이 바로 현수야. 그러니까 와서 정식으로 무릎 꿇고 빌어. 평생 천벌받으면서 살겠다고 와서 빌라고. 안 그럼 내가 지구 끝까지 쫓아가서라도 머리끄댕이 잡고 끌고 올 테니까. 제 울부짖음에 동선 죄송하다며 엉엉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저는 의식을 찾고 조용히 눈물을 흘리던 시동생에게 흐느끼며 말했어요. 저 살았네요. 죄송해요, 형수님. 저 때문에 우시게 해서. 형, 미안해. 미안할 짓을 왜 해? 왜? 잘못은 네 친구랑 동서가 했는데 왜 네가 그런 선택을 했냐고.
세상이 다 끝난 것 같았어? 그럼 어머니 아버지 다 잃고 이젠 동생까지 잃게 될 뻔한 네 형은 어땠을 것 같아? 네 말대로 널 자식처럼 여긴 난 어땠을 것 같냐고. 죄송해요, 형수님. 근데 전 너무 힘들었어요. 고작 3년 산 동서랑 1년 본 동서 딸 때문에 10여 년을 가족으로 산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어? 아니잖아. 현수 너한테는 아직 우리가 있잖아. 내가 힘든 일 있으면 당장 달려오라고 했지? 이럴 때 기대라고 우리가 있는 건데 왜 바보같이 혼자서 그런 짓을 저질렀어? 너 또 그러면 그땐 내가 진짜 가만 안 둘 거야. 제발 다신 그러지 마. 부탁이야. 안도감과 원망이 동시에 터져 저는 시동생을 붙잡고 소리쳤습니다. 남편 또한 시동생을 끌어안곤 이 형이 다 미안하다며 흐느꼈죠. 시동생은 우리에게 미안하다는 말을 반복하며 눈물을 멈추지 못했어요. 죄송해요, 형수님. 미안해, 형. 나 2번 다시는 안 그럴게. 그땐 너무 절망적이어서 다른 생각을 못했어. 나한텐 아직 형하고 형수님이 있었는데. 형수님,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그렇게 시동생은 2번 다신 같은 일을 반복하지 않겠다고 약속 또 약속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시동생이 깨어났다는 제 문자를 받은 동선, 고개를 푹 숙인 채 찾아왔더라고요. 아인 잠시 친구 집에 맡기고 왔다면서요. 동선 자신을 싸늘하게 바라보던 시동생 앞에 털썩 무릎을 꿇었습니다. 여보, 무사해서 다행이야. 왜 왔어? 사과할 거면 빨리 하고 가. 여보, 나 형님한테 당신 나쁜 선택을 했단 말을 듣고 그제야 깨달았어. 내가 생각보다 당신을 너무 많이 사랑한다는 걸. 그래서 여보, 나 한 번만 용기 내보고 싶어. 내가 죽을 죄를 졌다는 거 알아. 근데 나 딱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될까? 정말 딱 3달 정도 잠깐 실수했던 거야. 내가 너무 어렸어. 이젠 2번 다시 그럴 일 없을 거야. 물론 우리 주희가 당신 친딸은 아니지만 그래도 당신 주희 많이 사랑했잖아. 주희랑 내가 당신 유일한 가족이잖아. 그러니까 다 묻고 우리 한 번만 다시 잘 살아보면 안 될까? 이가 갈리더군요. 저는 마지막으로 동서가 진심으로 다시 사죄하길 바랬던 건데 동선 뻔뻔하게도 가족을 운운하며 용서를 바라더라고요. 하지만 선택은 시동생의 몫이었으니 우선 지켜봤는데요. 시동생은 잠시 아무 말이 없더니 결국 동서에게 차가운 대답을 내놓았습니다. 아니, 그건 힘들 것 같아. 난 아무리 생각해도 내 친구랑 같이 날 배신한 당신을 평생 용서할 수 없을 것 같아. 주위를 볼 때마다 악몽 같은 기억이 살아나겠지. 그러니까 모두를 위해서 우린 이렇게 끝내는 게 맞아. 여보, 잠깐 실수라고 치부할 수 있을 정도의 가벼운 마음으로 날 배신했다는 것 자체가 난 너무 실망스러워. 그러니까 당신은 평생 나랑 주희한테 속지 않은 마음으로 죄인처럼 살아. 나한테도 가족이 있어. 우리 형이랑 형수님. 당신하고 다르게 진심으로 날 위해주는 진짜 가족. 그러니까 당신은 나한테 정말 미안한 마음이 있다면 주희라도 잘 키워내. 그게 주희에게도 나한테도 조금이나마 죗값을 치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니까. 이만 가줘. 당신 얼굴 더 보기 힘드니까. 그렇게 시동생은 이혼을 선택했습니다. 저와 남편은 울며 병실에서 나가는 동설, 끝까지 싸늘한 눈초리로 지켜보았죠. 이후 태어난 시동생은 모든 짐을 싸서 다시 저희 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뒤늦게 친정으로 들어간 동서에게서 모든 이야기를 들은 사돈어른들은 저희 집에 찾아와 용서를 구하셨습니다. 어떻게 교이계가 이럴 수가 있단 말인가. 정말 미안하네. 우리가 딸을 잘못 키워도 너무 잘못 키웠어. 우리도 충격이 이렇게 큰데 자넨 오죽하겠나. 미안하네. 이 죄를 다 어떻게 갚아야 좋을지. 내가 너무 화가 나서 교익의 얼굴에까지 난생처럼 손을 댔네. 그런 두 분께 저희도 시동생도 차마 괜찮다는 말은 하지 못하고 그냥 돌려보냈습니다. 동선 양심은 있는지
그 이상 시동생을 잡지 못했어요. 그런 동서에게 위자료는 청구할 필요도 없었죠. 사돈 어른이 결혼할 때 자신이 지원해줬던 8천만 원 전부를 시동생에게 위자료로 주라고 동서에게 엄포를 놓으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시동생은 동서와 바람을 피웠던 자신의 친구에게도 위자료 소송을 걸었습니다. 시동생이 입원했을 땐 와보지도 않던 그놈은 그제야 저희 집까지 찾아와 싹싹 빌었어요. 현수야, 진짜 미안하다. 내가 진짜 그랬으면 안 됐는데 그 여자가 먼저 유혹했던 거야. 위자료는 줄 테니까 제발 애들 사이 소문만 안 내주면 안 되겠냐? 나 진짜 사회적으로 매장당해. 마지막 우정을 생각해서라도, 어? 우정? 넌 그렇게 우정 생각해서 남의 마누라 건드렸냐? 난 너 절대 가만 못 놔둬. 네가 지금 이직 준비 중이라 다니고 있는 회사가 없어서 직장에 폭로 못하는 게 아쉬울 뿐이야. 그런 널 애들한테도 실체를 알리지 않았다가 나중에 나처럼 피해당한 애들이 나오기라도 하면 그때 누가 책임져? 평생 얼굴도 들지 못하고 살아, 이 더러운 놈아. 결국 욕만 먹고 쫓겨난 시동생의 친구는 시동생의 위자료를 지급하고 친구들 사이에서 엄청난 욕을 먹으며 손절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혼한 뒤 들리는 얘기로 동선 사돈 어른에게 절연까지 당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젠 법이 없어졌다지만 내 딸이 간통을 저지르고 살았을 줄은 꿈에도 몰랐다면서요. 동선 결국 자기 부모님 집에 머물지 못하고 아이와 둘이 작은 방을 얻어 살고 있다고 합니다. 시동생의 친구는 동서에게 법적으로 아이의 양육비를 지급하게 됐다고 하는데 끝내 동서 아이를 책임지긴 싫어했다네요. 동서를 집에 발도 들이지 못하게 하라던 동서의 아버지와 달리 동서의 어머니는 손녀를 생각해 한 번씩 동서를 돌보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도 애를 생각하면 다행인 일이었죠. 그렇게 동선 돌이킬 수 없는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두 가정을 파탄내버렸습니다. 자신의 친정과 자신이 꾸렸던 가정 모두를요. 시동생은 그렇게 동서에게도 큰 돈을, 자기 친구에게도 위자료를 받아낼 수 있었지만 그건 아무런 위로도 되지 못했습니다. 시동생은 이혼한 이후 정말 많이 힘들어했어요. 우린 시동생이 혹시 또 나쁜 생각이라도 할까봐 늘 전전긍긍했죠. 심지어 저희 부모님도 시동생을 많이 걱정하셨답니다. 제가 가족들에게 민폐가 되고 있는 것 같네요. 절 생각해주는 모두를 위해서라도 이젠 힘을 내야죠. 그럼 모두를 위해서라도 힘을 내겠다며 시동생은 정신과 상담도 다니고 씩씩해지려고 많이 노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2년이 지난 지금 그래도 시동생은 웃음을 많이 되찾았어요. 하지만 가끔은 동서와 동서의 딸이 나오는 꿈을 꾸는 것 같더라고요. 한 번씩 눈이 퉁퉁 부은 채 일어난다거나 심할 땐 아이의 이름을 비명 지르듯 부르며 깬 적도 있었거든요. 그런 시동생의 아픈 상처가 언젠가 더 좋은 사람을 만나 치유되는 날이 오면 얼마나 좋을까요? 아주 착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 이번엔 정말 시동생의 피를 이은 아이도 태어나길 저와 남편은 진심으로 바라고 있답니다. 지금 저희 아들은 벌써 중학교 1학년이 되었어요. 아들은 때로는 삼촌, 조카처럼 때로는 형, 동생처럼 친하게 지내고 있는 시동생을 정말 좋아하는데요. 어느덧 키도 저보다 커진 아들을 보고 있노라면 15살 때 처음 봤던 시동생의 모습이 생각나곤 해요. 우리 현수도 그쯤엔 아직 얼굴이 많이 앳됐었지. 막 변성기가 왔을 때였지. 세월이 참 빠르네 하고 말입니다. 그렇게 어리고 순수했던 시동생의 마음에 너무도 큰 상처를 남겨 시동생의 마음에 어둠을 남긴 동서를 떠올리면 지금도 문득문득 원망이 차오르곤 해요. 자신은 잠깐의 실수였다지만 그 실수 하나가 몇 사람의 인생을 흔들어 놨습니까? 그런 엄청난 잘못을 단순한 실수였다고 포장하긴 힘들다고 생각해요. 어디서 들었는데 배신을 당한다는 건 심장에 죽을 때까지 메워지지 못할 구멍이 뚫리는 것과 같다더군요. 아무리 잘못을 느끼고 용서를 빈다고 한들 돌이키기 힘든 잘못이 바로 배신이랍니다. 누군가의 그런 또 다른 잘못으로 저희 시동생과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았으면 하는 마음에 저는 이 사연을 신청하게 됐습니다. 나의 배신은 곧 다른 사람의 인생을 무너뜨릴 수도 있음을
더 나아가선 소중한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음을 많은 사람들이 꼭 가슴에 새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남편은 여전히 아물지 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고 있는 시동생을 언제까지나 보듬으면서 살아가려고 해요. 제 남편의 동생이기도 하지만 제겐 아들과도 같은 존재인 저희 시동생의 앞날에 꼭 다시 좋은 날이 찾아오길 한 번만 바라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저 또한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께 늘 좋은 나날만 함께하길 바랄게요. 제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